먼저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구속이 됐습니다. 네. 이거 이제 이재명 수사 턱밑까지 왔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거든요. 굉장히 이게 보도대로 무서운 상황입니까? 뭐 저는 기본적으로 그게 최종 목표지점이죠. 저는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고 최소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까지 만드는 그 목표, 그걸 통해서 민주당의 대표가 한낱 범죄자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하고 싶은 정부 여당의 속셈. 저는 그게 명백하게 있는 거고, 그것에 저는 거의 모든 언론과 저는 기본적으로 뭐 사법부의 일부 판사님들과 검사들이 저는 복무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건 수사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뭐 조금 이제 약간 다르게 좀 이야기를 하면, 저는 아직까지는 발장 끼고 몸 앞으로 기울여서 열심히 추이를 보겠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보겠다, 추이를. 지켜보겠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뭐 저는 구속영장이 예컨대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꽤 있다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바로 구속이 된 거죠. 체포영장으로 체포영장으로 그냥 바로 그렇게 됐지만은, 저는 이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항변을 하기 위한 준비들을 다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사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는 거는 조금 저는 어떤 검사 쪽과 검찰 쪽과 저는 사법부 쪽에 일정한 어떤 공감, 네, 이런 것들이 좀 형성돼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구속영장 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뭐 남욱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유동규나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실제로 물증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진상과 그다음에 김용혁에게 갔다는 그 돈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그 돈이 갔다는 걸 명확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거물은 없는 상태에서 있는 거는 오로지 진술, 들었다는 말, 그거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저는 이걸 기소를 유지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아마 기소는 충분히 가능하겠죠. 근데 되게 이제 저는 실제로 현재 판사를 하셨던 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예를 들면은 선거법상의 문제가 되는 어떤 공범으로 이재명 대표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다.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고, 다시 말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사법 처리되는 경우는 확률적으로 현재로서는 낮다. 다만 그렇게 해 나가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측근들의 어떤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에서 이미 보여지기 시작하는 민주당 내부의 어떤 결렬, 갈등이 생기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 이런 판단이 좀 그걸 서더라고요. 정확하게 노리고 있는 거죠. 네. 제가 볼 때는 저는 검찰이 노리고 있는 것은 적어도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기소는 무조건 하는 거고요. 기소는 아마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소 독점권을 검찰이 갖고 있기 때문에 편의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할 거고, 그걸 통해서 노리는 거는 그냥 범죄자 낙인 찍는 겁니다. 범죄자가 낙인 찍고, 범죄자 낙인을 찍는 순간 민주당 안에서 이미 수박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민주당 안에서 반 이재명파들을 저는 부추겨서 아마 민주당을 분열과 갈등으로 이끌어갈 가능성, 저는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다. 그 그림의 첫 단추를 깨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끄트무리의 목표, 중간적인 목표는 총선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수도권에서 해볼만 할 수 있게 되고요. 네, 그런 그림이 전반적으로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재명 대표를 기소를 하게 되면 민주당 내에서 반 이재명파가 들고 일어나서 이재명 대표를 내보내야 된다, 이런 분열이 생김으로 인해서 총선에 약간 유리한 고지를 그렇죠. 점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되면 공천 갈등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거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층들이 사실 중간층이 특히 입안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면은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 우리가 이제 초반으로 돌아가 보면은 결국 그래서 민주당이 당원 당규를 바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소됐다고 해가지고 그렇죠. 직을 내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수싸움을 하는 과정을 보면은 이게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고 실질적인 목표는 어디에 있구나 하는 것들이 조금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자, 이제 12구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월 29일 있었던 이태원의 대참사 부분인데, 사실 얼마 전에 그 유가족들이 처음으로 이제 의견 표명을 했는데, 우리 아이의 또는 우리 남편의 또 우리 아내의 사인을 알고 싶다. 왜?
하늘로 가야 했는지 이게 규명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마음껏 울 수가 없다라는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국정조사에서 그게 좀 밝혀지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만 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세월호 경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세월호는 뭐 어쨌든 전 국민이 내 아이를 잃은 그런 슬픔을 같이 그렇죠. 나눴는데 이태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사과를 이제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죠. 그렇죠. 유가족에서. 근데 네. 깨끗하게 확실하게 사과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정말 여기에 대하여서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뭐 물질적인 보상이든 정신적인 보상이든 하는 게 옳다라고 봅니다. 네. 저는 그 사과도 이제 저는 공식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과는 사실 진정한 사과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사과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12구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어떤 태도 변화 그리고 진정한 사과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은 저는 이상민 장관을 경질하느냐 마느냐가 가장 중요한 잣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업자마 속의 어떤 그런 심정으로 이상민 장관을 아끼기는 하지만 좀 경질해서 잘라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 그게 저는 진정한 사과의 모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봅니다. 또 12구 참사만큼 또 시끌벅적한 게 이제 금투세, 일명 이제 금융투자세에 관한 문제인데 사실 요거는 사실 처음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금융투자세가 2년 유예가 된다. 이미 통과된 것이 시행이 돼야 되는데 2년을 더 유예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금융투자세가 뭔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부동산 투자를 해서 하도 양도소득세 물고 그 벌은 만큼에 대한 세금도 내게 만들고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주식이나 채권이나 펀드 이런 데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되게 약했던 거죠. 금융투자 소득에 그렇죠. 대해서.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 그걸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거기에다가 과세를 누진적으로 과세를 하자 뭐 이런 관점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근데 어떻게 보면 경제정의의 그 실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명백히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는 건데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조금 이 입장이 다르죠. 국민의힘은 오히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양도거래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준들을 조금 강하게 가자 뭐 이런 분위기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금액을 높게 잡자. 그렇죠. 금액을 높게 잡아서 어떻게 보면 금액을 10억 기준으로 보냐 100억 기준으로 보냐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10억 기준으로 보면 웬만큼 좀 벌면 그냥 다 걸리는 건데 100억 기준으로 보면 정말 엄청나게 큰 덩치들만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런 이제 좀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대한 것도 민주당은 조금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또 민주당은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주식 거래세 이 부분은 오히려 이 국민의힘은 좀 높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좀 높게 보고 0.23%포인트 정도 %까지 좀 물리자라고 하는데 민주당은 또 낮아요. 오히려 조금 그런 부분은 국민들이 주식 요즘 안 하는 국민들이 없으니까 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오히려 주식 거래세는 조금 낮추는 그런 방향으로 가자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접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은 듯 보이지만 그래도 충분히 저는 접점을 찾아서 이 부분은 유예를 빨리 풀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개미가 뿔났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게 아까 얘기한 그 10억이라는 기준에 그렇죠. 걸리면은 개미들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내가 이 리스크 위험을 안고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는데 세금을 이렇게 많이 물리면 되겠느냐 이런 개미들의 얘기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개미인데 얼마를 번 개미냐라고 하는 게 저는 10억은 기준이 10억은 개미라고 보기 개미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죠. 어렵습니까? 네, 예. 네. 아니 10억 돈이 어디 있으세요? 아, 1년에 저희들이- 10억을 금융투자로 예. 벌어들이면 예, 저는 그 10억을 갖고 개미 기준으로 삼는 거는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된다. 사실은 그걸 100억까지 올려버리는 거는 그거는 정말 웬만큼 우리 그런 금융소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도와주는 거고 이거는 부자 감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금융투자는 리스크 위험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었잖아요.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는 그렇게 해야 벌었잖아요. 된다. 안 벌면은 내놓을 게 없잖아요. 아, 그렇긴 한데 왜냐하면 벌 때는 세금을 내는데 우리 그렇다고- 소장님 투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10억 이상 투자하시는 거 그런 같은데. 같은데. 아니 보니까. 손해를 봤을 때 정부가 나한테 보상을 해주지 뭔가 않는데.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상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한 데 흘러가죠. 나는 이제 개미들 예를 들면 뭐
뭐 5천만 원 이상 뭐 이런 거는 진짜 개미죠. 개미죠. 아. 네. 그런데 저는 10억 기준으로 10억 은 하면 저는 개미 개미가 수준을 넘어서는 아닌데. 거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일단 우리 여러분들도 1년에 금융 투자로만 10억을 벌어들이는 게 개미일지 아닐지 요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그것도 봐야 될것 종목 같습니다. 땅이니까. 아, 종목 땅. 땅이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사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중앙의 이슈들을 한번 짚어봤는데 일단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좋아하시고 우리는 굉장히 싫어하는 한줄평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범위를 국한시키겠습니다. 우리 정치 분야에 있는 용산과 여의도 요 분들에게 한 줄로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단어를 또 여기 쓰는 게 좀 죄송스럽기는 한데 또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야와 정부는 국민 마음에 일어난 참사를 봐주기를 바란다. 아, 좋다. 아, 이거 내가 했어야 되는데. 국민 마음에 일어난 참사를 딴 데 좀 그거 진짜 봐주십시오. 멋있습니다. 국민 마음의 참사. 마음의 참사죠. 아, 이거 와 대단한데 이걸로 그냥 아니, 그냥 뭐 그걸로 우리 상을 주고 통칭하고 얘기해, 상을 주고. 저는 없는 걸로 아시죠? 왜냐면 차 교수님한테 가도 뭐 별다른 게 나올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그렇죠. 아, 오늘은 그냥 조 교수님의 승으로 하겠습니다. 네. 조 교수님 일성. 아무 뭐 이자 낼 뭐도 없는 이런 아, 그렇죠. 상도 없고. 입만 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 중앙 이슈를 정리를 해보고 계속 이어서 우리 부산의 이슈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